자, 슈퍼소닉 TV 밀리터리 인사이드. 오늘 또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텐션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몇 번 했잖아요, 우리가. 금방 적응하세요. 네. 뭐 구독자분들이나 네네. 밀덕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이제 뭐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제 네네.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국방부는 육방부다. 그다음에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화력 덕후. 타협 덕후. 우리 군 왜 이렇게 화력이 세냐. 셉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군 장병 교육 때문에 무기체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거를 한 뭐 프로그램을 찍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약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민족은 옛부터 화력 덕후야 그냥. 왜? 옛날에 만들었던 뭐 그런 무기들 소재로 한 영화들도 있잖아요. 최종병기 활. 네, 최종병기 활도 그렇고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 당시 이제 그 만주족들의 활보다 네. 그러니까 각궁이라고 당시 우리 민족 고유의 활도 썼고 막 애기살. 애기살. 그 기존 만주족들이 썼던 활들보다 더 멀리 나가고 뭐 이런 특징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스나이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먼 거리에서 적을 상대하고 한 번에 많은 적을 죽여야 돼.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론 이제 화약은 중국이 만들었지만 네. 이후에 우리가 화약 기술 받아들여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무기들 많이 만들거든요. 네네. 뭐 비격 진철례도 있고. 둥그런 물체가 적진에 날아가더니 궁금해하는 병사들이 모여들자 벼랑간 큰 소리를 내며 폭발합니다. 비격 진천례.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소개해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화차라고 해서 화차. 화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로 많이 꼽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원조죠. 다연장 로켓포는 화차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좀 먼 옛날 얘기고, 그럼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화력 덕후가 됐나? 왜 되었을까? 이걸 좀 살펴보면 네. 핵심은 사실 이제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때 전쟁 초기에 이제 북한군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당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사실 뭐 좋은 야포들도 많았고 화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됐죠. 예, 사실. 셌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한 기억. 그리고 이제 전쟁 뭐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하면서 이제 또 중공군이 참전하잖아요. 그럼요. 인해 전술로 밀고 오니까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화력으로 막아야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네. 1951년에 당시 이제 공산군, 북한군, 중공군이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엔군 당시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이 이 공세에 맞춰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야포를 이용해서 무지막지한 화력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야포를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저지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좀 어려운 군사 용어일 수 있는데 이 탄약 관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통제 보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 보급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뭐 총알이나 총탄이나 포탄을 무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BL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보급률은 뭐냐면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포가 있다. 그럼 얘는 하루에 몇 발만 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때 이 51년 그 중공군 공산군이 그때 공세를 했을 때 벤플리트 장군이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쏴. 조져. 그래서 정말 무지막지한 탄약을 써가면서 공세를 저지해요. 그랬으니 저지가 됐던 거잖아요. 저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구독자분들을 모일 수도 있는데 당시 참전했던 중공군들의 이런 뭐 인터뷰나 수기를 보면 이제 유엔군의 포격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인해 전술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서는 뭔가 진짜 로봇이 한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6.25년 때 포로 잡혔던 분들 이런 중공군들 얘기를 뭐 들어보거나 하면은 네네. 그런 트라우마들 다 특히 이제 유엔군의 105mm,
155mm, 뭐 8인치 이런 데에 포격을 당해서 부대가 거의 전멸 지경까지 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네.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님이나 예, 이런 예. 분들 이 책들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화력에 대한 갈망. 6.25 전쟁 때 물론 이제 미군이 우리가 군사 원조로 많은 뭐 화포들을 지원을 네네. 받았지만 몇 개는 안 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인치 203mm 아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뒤늦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8인치 포가 필요하다. 왜냐면 고지전할 때 보니까 기존 105mm나 155mm는 적진지를 뽀개기에 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8인치 203mm거든요. 이 구경에서 오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겠네. 사실 저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육군에서 네. 8인치 뭐 견인, 자주 이게 다 퇴역을 했는데 네네. 옛날 2000년 초반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전문지 생활할 때 네. 8인치 견인포 실사격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무서워요. 8인치 견인포는 포가 그러니까 8인치 견인포 사격했을 때 그 옆에 네.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네. 8인치 포탄이 뽕 나가는 다음에 담배로 왜 도넛 만들듯이 네. 그런 게 뽕 생겨요. 아, 그래요? 포 앞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연기처럼 뽕 생기더니 이게 쑥 가더니 나무에 딱 부딪히더니 나무가 지금 잘려나갔어요. 충격파가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8인치 쏠 때 그 충격파가 충격파가? 네. 그러니까 이게 포탄도 물론 위력이 세지만 네. 그 무거운 포탄을 쏘려면 많은 화약이 필요한 거예요. 잔약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 위력이 또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제 그런 안전관리 이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이제 미군으로부터 뭐 8인치 견인 뭐 자주포도 나중에는 받고 그다음에 한때는 우리 육군이 사실 이제 박격포는 포병으로 안 치거든요. 네. 105mm서부터 155mm, 175mm, 203mm 네 가지 구경의 화포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105mm하고 155mm 이제 두 개로 종류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네. 그 정도로 그 사실 한국 전쟁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군이 이제 전투기나 뭐 이런 지원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날씨가 안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군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전술할 수 있는 그런 날짜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공군에서 좀 서운해 하시긴 하는데 네네. 하여튼 날씨가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 하여튼 그래서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육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병 전력 늘려왔고 또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북한이고 북한도 이제 6.25 전쟁 때 유엔군의 포병에 당해보니까 야, 안 되겠다. 역시 우리 포병이야. 또 계속 북한도 포병에 전력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남북한이 서로 이제 화력 덕후가 됐는데 그게 또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이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그 말씀하신 다연장 로켓포가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뭐 구독자분들이나 밀덕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렇게 포를 발사관으로 연결된 그런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번에 정말 많은 양의 포탄을 쏟아낼 수 있고 뭐 2차 세계대전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소련군의 카츄샤 로켓포 이런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화차를 또 만들었던 그런 나라고 그 영화도 있죠. 이제 신기전이라고 신기전 영화, 예, 신기전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원조였지만 한동안 이제 명맥이 끊겼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이 신기전 그러니까 화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일제 강점기 뭐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 새로운 우리만의 다연장을 만든 거는 엄밀히에게서 화차가 등장한 지 한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룡. 구룡. 네, 구룡.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2년 2개월 네. 육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네. 병으로 갔다 왔는데 네. 구룡을 네. 구룡을 실제로 운용을 했던, 운용을 했던 포반장까지 했었죠. 준비! 자! 이야. 네, 그래서 이제 사격도 하러 갔었고 실사격도 하러 갔었고 했었는데 천무 이전에 일단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바로 이제 구룡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구룡은 조금 이 개발 역사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구룡은 그 이제 옛날에 백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그 백곰을 만들기 위해서
백곰이 이제 고체 추진체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네. 고체 추진체 아니면 액체 연료를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선진적으로 고체 추진체를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체 추진체 개발하다 보니까 이걸로 또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 하나가 이제 구룡. 천무 이전에 일단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바로 이제 구룡입니다. 예. 준비. 자. 사실 이제 이 구룡은 조금 이 개발 역사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구룡은 그제 옛날에 백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그 백곰을 만들기 위해서 백곰이 이제 고체 추진체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고체 추진체 아니면 액체 연료를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선진적으로 고체 추진체를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체 추진체 개발하다 보니까 이걸로 또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 하나가 이제 구룡. 추진체를 이제 우리가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구룡을 그때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만드는 건 좋은데 네. 우리가 그때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구룡을 만드는 거죠. 다연장 로켓포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뭐 그런 유사 무기 체계들 검토도 해보고 지금은 잘은 안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제 우리 군내 그런 데서 뭐 이제 정보기관에서 적성 장비,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군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우리가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성 장비 그 연구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몰래 북한 장비를 사오기도 하고 아니면 소련이 쓰는 장비를 사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몰래 사오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소련이 과거에 만든 1964년에 배치된 BM-21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게 되죠. 그럼 그거는 발사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건 이제 발사관이 이제 40개였고 구경이 이제 122mm입니다. 근데 이 BM-21이 재밌는 게 뭐냐면 네네. 중소 간의 과거에 그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했을 때는 소련과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 입장에서도 중국을 키워서 이 미국에 대항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게 바로 이 국경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군이 뭐 정말 최첨단 무기로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당시 소련보다는 좀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 국경부에 발생했을 때 중국은 그야말로 인해 전술을 다시 한번 한 거고 소련은 아시잖아요. 화력으로 그냥. 화력, 전차.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예. 닦아놓고 해서 유럽에 4.42 전술을 한 거고 얘네는 그냥 몸빵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BM-21 122 다연장 로켓포 썼었거든요, 소련이. 중국이 오지게 당한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도 이걸 또 어디서 구해서 뺏겨서 만들고 북한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BM-21이 여러 전쟁터에 사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요걸 하나 이제 비밀 경로를 통해서 이걸 일설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가던 걸 하나 낚아채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구룡이나 BM-21이나 생김새로 보시면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이제 예를 들어 구경을 좀 바꿨죠. 122m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구경이 좀 작고 그러다 보면 위력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0mm로 업그레이드 올리고 구경을 좀 올리고 탄도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독자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건국이 되고 네. 해외에 제가 제인스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네네. 제인 영감에 등재된 최초의 국산 무기예요. 구룡이. 거기에 등재될 정도로 대단한 무기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만의 고유 무기.
아, 그럼 소개할 만하네요. 예, 그래서 고유 무기로 소개가 됐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뭐 국가위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 좀 급급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데는 좀 신경 못 썼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보면 옛날에 뭐 수출도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좀 있었긴 했는데 뭐 그게 되진 않았고 1981년부터 이 K136 제시 명칭이 K136이고 이제 별칭이 구룡. 그러니까 구룡이 뭐냐면은 구룡 발사관이 36개예요. 9개씩 4열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 열이 이게 발사관이 9개니까 네. 이게 마치 승천하는 9마리 용과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구룡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는데 아, 뭔가 멋있어요, 일단. 네. 하여튼 이 아시아 사람들은 용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 배치된 부대가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였어요. 그래요? 거기가 제일 먼저 이제 배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전입을 가잖아요. 네네. 부대 배치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를 틀어줘요. 아. 그 81년도에 이제 선배님들이 시범식했던 영상 과거에. 우리 부대가.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가서 봤죠 처음.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130mm 로켓 포탄 36발이 대략 그 18초 정도면 다 나갑니다 이게. 18초요? 네. 와. 18초 이내에 확 쏘는 거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발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발수를 뭐 36발 다 쏘면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뭐 정확하기만 하다면 뭐 36. 근데 이제 다연장 로켓포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36발 쏘는데 한 18초 정도 걸리고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K136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 네. 사실 그 전에 시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발사관이 36개가 아니라 28개였어요. 7개씩 4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개량형이 나옵니다. 86년도에? 네, K136A1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개량형 나오면 A1을 다 붙잖아요. 그래서 86년도에 이제 K136A1이 나왔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그걸 썼죠. K136A1을 썼죠. 아,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다연장 로켓포가 네. 이게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룡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거의 이제 축구장 1개 면적을 이제 축구장. 1개 면적. 그걸 거의 이제 그야말로 박살을 낼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 뭐 이런 데 그냥 그렇죠. 그 정도 사이즈의 네, 면적을 네. 초토화시킨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K136A1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네. K136 구룡, 그러니까 기본형, 네. 기본형은 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포병이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다 돌려야 되는 방식이에요. 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포든 그렇습니다. 이제 네네네. 지면과 최대한 밀착을 시켜야지 이 포를 쐈을 때 흡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조준도 잘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걸 다 이제 K136은 수동으로 했는데 제가 썼던 K136A1은 유압 장치로 바뀌어요, 그게. 유압 장치로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포병 중에서 제가 이제 99년 군번인데 아, 99년. 예, 포병 중에서는 좀 편한 무기였어요, 사실. 버튼만 누르면 띵 하고 내려오고 뭐 견인포 이런 거 155mm 견인포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막 땅도 파고 막 이랬는데 사실 저희 K136A1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좀 편하게 좀 군생활을 했는데 또 이게 바뀐 게 뭐냐면 A1으로 가면서 그전 기본형은 이 포신이 탄소광이었어요. 탄소광? 그러니까 뭐 철 재질이었는데 비 오면 녹슬어. 그래서 이제 자주 닦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포병 나오신 분들 맨날 그 청소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근데 저 이제 이 다련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이 포신에 강선이 없어요. 아, 강선이 없어요? 강선이 없어요. 왜냐면은 로켓탄이 그런 강선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전차 로켓포 보시면 이렇게 강선이 없는 경우도 덜 있어요. 이 로켓탄 쓰는 것들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선이 없고 이 A1 개량형에서는 이 탄소광에서 스테인리스광으로 바뀝니다. 그 녹이 안 쓸어. 녹이 잘 안 쓸어. 근데 이제 뭐 실사에 갔다 오면은 다 이제 포신 청소를 하는데 그렇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편리해진 거죠. 좀 원활해졌다. 네. 그리고 이제 운용하는 인원도 5명에서 4명으로 좀 줄어들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구룡이라고 해도 한계가 분명히 왔을 것 같은데. 그 한계가 온 게 사실 이제 구룡이 배치된 80년대에는 사실 문제가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하고
북한이 불바다 발언을 하죠. 아, 그때 엄청났죠. 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사재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아, 장난 아니었죠. 북한이 불바다 발언하면서 이 북한이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갖춰놓은 장사정포 이게 정말 큰 위협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이 MLRS를 이제 도입을 하죠, 육군이. 근데 그때였구나. 예, MLRS하고 이 구룡하고는 차이점이 뭐냐면 MLRS는 모든 탄약이 공장에서 이렇게 포드화돼서 나와요. 오. 근데 이 구룡이나 뭐 BM-21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때 당시 다연장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네. 이 탄조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탄조립. 예, 그러니까 포탄이 앞에 있고 네. 뒤에 이제 포탄을 날려보내는 추진체가 있어요. 로켓 네네네. 추진체가. 네네. 이걸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아, 일일이? 일일이 다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2010년? 2010년 때도 그때 이제 북한이 방사포 쐈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걸 운용했던 사람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북한 애들이 포격을 시작하기 적어도 하루 전에는 준비를 해야 돼. 이거 쏘려면. 아.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그 군대 갔다 온 포병이었던 분들은 아시지만 보통 이런 견인포나 자주포는 포상에 예비 포탄이나 장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하죠, 다른 장을. 네네. 이거는 전기에 의해서 이 추진체가 발화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전기. 근데 전기가 습도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립을 해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탄이 잘못하면은 추진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장기간 보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 애들이 만약 연평도에 방사포로 사격을 한다? 그랬으면은 탄박스 까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룡 같은 경우에는 구룡 이 발사 차량도 있지만 다른 지원 차량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탄약 차량이라 해서 네. 탄약 차량에서 이제 조립 안 된 포탄이나 추진체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장전차라 그래가지고 장전차. 예, 조립된 탄약을 싣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아. 굉장히 좀 많은 체계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시간이 사실 많이 걸잖아요. 이 사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물론 쏘는 거는 36발 18초 이내에 쏘지만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 애들은 똑똑한 거지. MLRS에서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포드화 시켜버린 거야. 컨테이너화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MLRS를 딱 우리 군이 운용을 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즉각 발사 가능하고 또 한 가지로 이제 MLRS는 안에 이 사실 이제 이 포병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네. 이 포를 쏘는 위치와 이 목표물과의 거리라던가 네. 그다음에 포 쏘는 자리 이런 거를 좌표를 어떻게 정확히 따냐가 핵심이거든요. 좌표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좌표를 정확히 따는 게 중요한데 네. MLRS는 그 항법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작업을 안 해도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고 바로 사격할 수 있는 탄약도 이렇게 다 완성이 돼 있는 모델이고 야.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걸프전 때도 너무 맹활약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이 저기 뭐야 구룡도 사실 80년대 개발됐으니까 네네네. 거의 이제 2010년대 가서 30년 다 돼가잖아요. 네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한국형 MLRS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차기 다련장 사업을 하죠. 네네. 그래서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합니다. 선무가 뭐냐면은 네. 다연장 로켓 포탄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뭐야? MLRS보다 천무가 더 커. 뭐? 웃겨. 육군에 사용되고 있는 지금 포병 무기 중에 네. 가장 먼저 에어컨을 장착 있어. 에어컨을 장착 있어. (2009년) 2009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무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과거에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구룡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요? 국방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방산업체에서 양산을 했는데 천무는 업체 주도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방산업체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체계들을. 네.
뭐 탄약, 차량, 발사대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업체의 주관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구룡에서 풀 체인지가 된 거네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연장 로켓포를 사실 외국에서도 세대로 구분하진 않아요. 그런 문서도 없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세대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1세대 다연장 로켓포는 사실 이제 과거 소련이 썼던 카츄샤 로켓, 그게 이제 다연장 로켓포 1세대라고 볼 수 있고, 2세대가 바로 이제 저희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BM-21 같은 게 BM-21 구룡 이런 것들이 2세대 정도로 이제 판단할 수 있고, MLRS부터는 사실 3세대라고. 왜냐면은 자체적인 그런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뭐 항법 장비라든가 위치 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장전도 자동으로 되고, 장전도 물론 이제 사람이 기계를 조작해야 되지만 네네. 대부분 다 이제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고, 그다음에 이 발사에 걸린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금씩 이제 디지털화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업체 주도로 개발을 해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육군이 쓰고 있는 MLRS랑 거의 동등한 성능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 이거 무기로 쓸 수 있다, 이걸 딱 받고 2014년 3월에 양산 계획이 이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네. 이거를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계룡대에서 그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육군이 좀 이렇게 무기체계도 나오고 뭐 이런데 그런 행사가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MLRS하고 지금 천무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PD님한테도 사진 보내드렸는데 제가 찍은 건데, 네. MLRS보다 천무가 더 커. 훨씬. 네, 근데 그 MLRS는 이제 궤도로 움직이는데 천무는 이제 차륜형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트럭처럼 보여요. 무슨 골리앗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래요. 왜냐면 MLRS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처음 시간에 C-17 한번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해외 나가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수송기에 들어가야 돼. 전략 수송기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탑재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에 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MLRS는 보면은 좀 작게 만들었다는, 이제 천무하고 비교했을 때 작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천무는 수송기 슈퍼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저희는 없죠. 네, 그러니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은 그 구룡 같은 경우에도 네. 그 군용 5톤 트럭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발사대를. 근데 이 천무 차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좀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상업용 트럭을 좀 많이 참고해서 아예 별도의 차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방탄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방탄이라는 게 뭐 10.7mm 중기관총 네. 이런 걸 막는 건 아니고, 네네네. 7.62mm 그 탄을 막을 수 있는, 7.62mm. 네, 그러니까 뭐 AK-47이나 네. 이런 정도를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방탄이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사실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육군에 사용되고 있는 지금 포병 무기 중에 네. 가장 먼저 에어컨을 장착했어. 에어컨을 장착했어. 그러니까 방탄도 돼 있고, 왜냐면 이제 그 화생방이나 이런 상황에서 작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설비와 함께 에어컨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에 가서 이제 거기 운용하는 어떻게 보면 제 후배죠. 후배들한테 네네네. 물어봤더니, 여름에 시원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용어로 보면 이제 전투 피로도라고 많이 하는데, 열 피로도가 사실 전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이 장착돼 있고, 좀 더 이제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사실 천무는 이제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고, 네. 처음에는 이제 차기 다련장으로 많이 불렸죠. 차기 다련장. 네, 뭐 다련장, 다연장 사실 똑같은 말인데, 예. 그래서 2011년에 이제 국민 공모를 통해서 천무라는 이름 받게 됩니다. 이게 천무가 뭐냐면은 네. 다연장 로켓 포탄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그런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사실 앞에 구룡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9마리 용. 비승하는 9마리 용이 뭐 이런, 이 하늘과 관련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구룡은 사거리가 계량형 같은 경우 이제 36km까지, 36km. 최대 이제 36km까지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국내에 그 30km 이상 쏠 수 있는 사격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육지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땅이 작으니까 때문에. 사실 네. 저도 그 군생활 했을 때 포탄 쏘러 어디로 갔냐면은 철원, 저런. 강원도 철원. 거기 사격장이 거의 파주에서 철원까지 갔다. 20km 넘게 이제 쏠 수 있고 네. 사실 이제 40km가 되면 육상에서는 못 쏴요. 우리가 쏠 수 있는 사격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쪽 해안가 가서 많이 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군생활할 때 이 포차 타고 이제 여기 파주에서 철원까지 그때는 뭐 이제 국도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차에 매달려가지고 막 가는데 제가 주로 이제 저는 서울 경기도 살았거든요. 예. 강원도 철원이 어떨 때는 네. 시베리아보다 더 추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사격을 하러 11월에 많이 갔거든요. 제가 이제 이등병 때 사격하러 이제 철원에 처음 갔었는데 실사격하러 네. 진짜 다들 껴입을 대로 껴입었는데도 그래도 진짜. 추위 때문에 살이 텄었어요. 그때 막 피나고 막 이랬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 끝나고 이제 취재 때문에 철원 가보면 철원 사시는 분들은 얇은 패딩 하나 입고 영화에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익숙하죠. 아까 그게 적응이 되신 분들이라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사실 군대 안이랑 밖이랑 이게 온도차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느끼는 온도차가 네. 그러니까 막 부대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더운데 부대 반값 나면 너무 시원해. 너무 따뜻해. 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지금 그리고 이 사거리.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천무 같은 경우에는 네. 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과거에 썼던 구룡에 썼던 130mm 탄도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130mm 탄을 공장으로 다 가져가서 이걸 다 포도화 시켜요.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일단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천무에서 쓰고 그 다음에 230mm 이상 되는 유도탄이 하나 있고 세 종류를 지금 쓰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그러면은 구룡보다 거의 2배라고 하셨으니까 사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유도 한 80km 정도 되나? 그거 이제 230mm 넘는 유도탄이 네. 80km 정도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천무는 좀 특이한 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유도 로켓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건 이제 영어에서 많이 이렇게 쓰고 가이디드 로켓이라고 많이 쓰고 네. 우리 군에서는 이제 유도탄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사거리가 한 80km에 달하죠. 그러면 그 정확도는 좀 어떻습니까? 정확도는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도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유도탄은 이제 뭐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명중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m 정도로 이렇게 15m. 예.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이뭐 국내에서도 이 개발 때문에 실제 사격도 하고 했지만 네. 해외에 가서도 실제로 사격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쪽 가서 한번 사격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많이 로켓 포탄을 쏠 필요가 없는 거죠. 한두 발이면 목표물에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스나이퍼급에 해당하는 그런 유도탄을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분산탄에는 한 300개 정도의 이제 자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목표 지역에 이제 300개 정도의 자탄이 확 떨어지는 건데 그게 한 축구장 3개 넓이 면적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뭐 파괴력이나 명중률 면에서 지금 MLRS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재장전이나 이런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됐겠네요. 확실히 줄었죠. 왜냐면은 MLRS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구룡할 때 탄조림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탄박스 까고 탄 빼내고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실제로 겪었던 게 실상에 나와서 겪었던 게 뭐냐면 제가 탔던 그 구룡 거기에 그 9발 장전하는데 9발 그러니까 그 이제 실사격 하러 갔을 때 반나절 걸렸어요. 그 장전하는데 반나절 걸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탄을 이제 차에서 그 탄약차에 내려가지고 탄 박스를 열고 까고. 근데 탄 박스가 다 이렇게 밴딩돼 있거든요. 철제 밴딩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또 뭘로 깝니까? 그 절단기로 다 잘라가지고 까야 되고 절단기로 해야 네, 절단기로 까고 그 다음에 이제 탄 박스에서 그 이제 추진체랑 탄 빼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포병이었지만 실탄 사격을 뭐 매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105mm나 155mm 이런 뭐 견인이나 자주는 그래도 사격장에서 사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저희는 1년에 이제 한 번 쏘거든요. 1년에 실사격 한 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무서운 거야. 특히 이제 신관 부분 이거 다룰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제 다 덜덜덜덜 떠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이제 밀덕이었으니까
속으로 저거 땅에 떨어뜨려도 안 터지는데. 아니, 근데 이거 중간에 뜬금없는데 예. 아니 김대영 군사평론가님은 언제부터 밀떡이셨습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이런 책 사보고 막 이랬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도 사실 밀덕인데. 야 확실히 뭐가 되려면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을 해야 예,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실은 밀덕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얘입니다. 아, 에이템. 야, 왜냐면은 약간 번외 얘기인데 지금 A10은 요 아시다시피 이게 회색 도장이잖아요. 예. 제가 80년대 처음 봤던 A10은 네. 삼색 도장이었어요. 얼룩무늬 도장이었어요. 예, 저도 그런 걸 본. 예, 옛날에 80년대 그 A10 사진들 보시면 예. 전쟁기념 아니라 저기 독립기념관을 갔는데 천안에 네네. 이렇게 딱 한데 하늘에 그때 오산에서 날라온 것 같아요. 아, 얼룩무늬라는 A10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굉장히 낮게 막 미친 듯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아, 그게.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로봇 좋아하고 뭐 이랬긴 했는데,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비행기지? 그러면서 막 이제 찾아보고 이러다가 이제 이 길로 온 거죠, 이제. A10이 A10은.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본론으로 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실 이제 발사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18초 있는데 36발 쏘는데 장전 뭐 9발 7발 장전하는데 뭐 반나절씩 걸리니까 그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한 번에 많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좋은 무기지만 그렇죠. 현대전이 좀 안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다연장 로켓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육군에 이제 포병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사실 일반 뭐 보병 사단이나 기교화 사단에는 없어요. 그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없는데 주로 이제 그 군단에 있는 포병 여단들의 이제 뭐 한두 개 대대씩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군단에서 작전할 때 군단장의 그야말로 비장의 무기죠. 왜냐면 아까 구룡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축구장 하나를 날리니까 뭐 이거는 지금 뭐 축구장 두세 개를 그냥 뭐 축구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그 군단장에 있어서는 비장의 무기고 사실 제 군사 보안 때문에 정확한 양을 뭐 배치된 양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거의 중요한 부대들은 다 받았어요. 네, 천무 다 받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수출이 된 또 국산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어디로 수출이 됐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됩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산 무기를 수출을 할 때 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무기를 샀다라고 밝히는 나라가 있고 밝히지 말아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상에 그걸 써놔요. 그래서 뭘 써놨냐면은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무를 사간 나라는 그 조항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럼 몇 개국 정도 됩니까? 한 개 나라인데 한 개예요? 네, 근데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수출되는 천무 만든 거를 실제로 봤어요. 항상 실제로 보시니까요. 아니, 근데 항상 실제로 보시니까요. 아니, 뭐 저는 가까이에서 취재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우리 육군에 쓰고 있는 천무랑 수출용 천무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게 항상 내수용과 수출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나라에서 기존 천무도 좋은데 여기에 좀 우리는 좀 뭘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 옵션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옵션이 좀 추가가 됐는데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방탄 성능이 좀 강화됐어요. 방탄 성능이 좀 강화된 게 뭐냐면 차량 방탄 특히 여기 캐빈 쪽 탑승하는데 강화된 게 뭐냐면 우리 군 ROC는 7.62mm 탄, 일반 탄, 보통 탄을 막는 기준이고 수출용 모델들은 7.62mm 철갑탄. 철갑탄. 그러니까 일반 탄, 이 소총탄 안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철심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관통력을 높인 탄들이 있어요. 이 철갑탄에 대한 방어 능력을 요구했어요. 그쪽에서는 해외 국가에서. 앞으로도 추후에 아무래도 해외 수출도 더 될 가능성도 높고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국방개혁 때문에 병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병력을 이 줄어든 병력을 커버를 하려면 결국 또 우리는 화력 덕후가 돼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화력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무가 향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 같고 뭐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장사정포? 장사정포보다도 훨씬 사거리 길죠. 길고 기동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연평도에도 배치가 되어 있겠어요? 지금 해병대도 들어가 있고요. 네. 육군 내에서도 사용 중이고 사실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고 육군의 그 군단 포병이는 MLRS가 잠시 이제 파견도 가 있었었는데 그 워낙 MLRS가 우리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얼마 많지 않은 무기였기 때문에 파견다 다시 빠져나왔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그래서 이제 구룡을 운용을 했었죠. K-36 구룡을 이제 운용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룡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전이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천무로 거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무 운용에도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육장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근데 사육장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해상 사격밖에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사거리가 다 40km 넘어가니까 K9 자주포도 그 ERBB라고 그래가지고 사거리 연장탄이 있어요. 그게 한 40km 넘게 날아가는데 그거 쏘려면은 육지에서는 못 쏘. 그러니까 지상 이 사격장에서는 못 쏘고 저쪽 이제 동해안 쪽 가서 많이 쏘거든요. 실제로 저도 가서 봤는데 근데 이제 해상 사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표적이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도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이걸 포탄이 떨어지는 걸 봐주려면 해군이 협조해줘야 돼요. 해군의 그 수상 전투함에서 해상 레이더를 보면서 이 탄착점 이거를 이제 물기둥이 올라오면 이게 레이더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딱 보고 명중률을 이제 파악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사격장 문제가 좀 제약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좀 천무 운용에 많은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단점이었네요. 예.